자,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23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자, 드디어 브라질 월드컵이 막을 내렸습니다. 자, 전차군단 독일의 네 번째 우승으로 막을 내렸고요. 또 축구 천재 메시의 비극으로 또 점철된 브라질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이 대본에 무슨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듯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 안타까운 마음과 또 기쁜 마음 이런 것들이 희비가 교차하는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승부는 갈려야 되는 거니까. 자, 이 결승전 비롯해서 오늘은 역시 이제 브라질 월드컵에 관련된 얘기들을 낱낱이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브라질에서 넘어와서 바로 스토커에 출연을 했었던 우리 오해원 기자까지 특별 게스트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월드컵 총정리, 한마디로 총정리하는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특별 게스트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해원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해원입니다. 뭐 제가 저번에 스토커 출연해가지고 브라질 이제 월드컵 현장에서 취재했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뭐 반응이 좀 있었어요. 대한축구협회에서도 공식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뭐 압박이었던 것 같은데 오 기자님 스토커 잘 들었습니다. 되게 그 낮은 목소리로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공식적인 반응은 아니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왔는데요. 그 덕분이 아닌가 제가 또 이렇게 스토커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좀 낯뜨겁기도 하다. 본인 입으로 저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내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 와이프도 그거를 듣고 우리 오해영 기자 정말 재밌었다. 그 얘기 한마디 전해달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대한축구협회 그 잘 들었습니다가 고맙지 않았어요. 뭔가 나를 협박하는 듯한 그런 그 톤에 잘 들었습니다였기 때문에 좀 무섭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잘 들었습니다의 그 차이 잘 설명해 줬고요. 자, 그다음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해영 기자도 고생했지만 우리 밤샘 근무를 도맡아 했던 우리 박세훈 기자, 축구팀장이죠. 박세훈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라질 시차로 한국에서 한 달을 살다가 이제야 리얼월드로 돌아온 박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직접 이건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고 싶다. 참. 그 오해영 기자 전화기 바꿨죠? 아니요, 저 아직 브라질에서 핸드폰 잃어버리고서는요. 그 지금 구형 핸드폰으로 지금 그런가요?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진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사진 사진은 찍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사진 한번 찍을까요? 사진 한번 찍어줘. 왜냐면 이게 뜬금없이 기가 지금 하다가 그냥 찍나요? 이 옷이 기가 막혀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뒤를 봐야 돼 이거는. 오늘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했거든요. 앞뒤로 다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 사진 찍는 것 같은데 앞뒤로 이렇게 찍으라 그러니까 뭐 컵이라도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들까요? 월드컵을 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다못해 월드콘이라도 좀 사오지 그랬냐, PD야. 근데 어쨌든 청취하시는 분들 우리가 왜 사진 찍는지 모르잖아요, 아직. 그 얘기 제가 지금 할 겁니다. 왜 사진을 찍냐면은 우리 소준일 스포츠 전문 캐스터, 소준일 아나운서, 소준일 소나운서가 지금 독일 유니폼을 입고 나왔어요. 제가 6년 전에 유로 2008 보면서 샀던 유니폼인데 이게 드디어 빛을 발하네요. 그렇죠. 6년 묵은 유니폼입니다. 자, 그러면 7번 등번호 7번 누굽니까? 슈바인슈타이거? 그렇죠. 돼지 슈바인슈타이거. 돼지 교접사. 맞네. 그렇죠. 돼지 교접.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좀 좋아하는 그게 있네요, 그러네. 본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입고 왔는데 지금 유니폼을 보면은 등번호가 아니죠. 그 앞에 별이 아직까지는 3개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월드컵 우승을 3번 했다. 그 마지막이 90년이었나요? 그렇죠. 90년 월드컵에서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그때도 아르헨티나를 이겼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아르헨티나를 이겼죠. 네네. 그렇죠. 네. 그때도 승부차기 아니었나요? 아니요. 브레메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그러네요. 이 뭐 가물가물하네요. 네, 제가 그렇죠? 그런 걸 라이브로 봤습니다. 그때면은 겨우 10여 세 정도 되지 않았나요? 펭귄 아파트가 흑백 TV로. 갑자기 들으니까 웃기네 이게. 신림 8동에 위치한. 그러네요. 네. 근데 그때가
90년이면 꽤 우리도 잘 살 때인데 그때 흑백 TV로 봤다는 거. 아이 그때 방에서 못 보죠. 아이 그 집에서 TV를 못 보죠. 근데 제가 그때 할머니랑 같은 방에서 지냈는데 그 방에 할머니. 흑백 TV가 조그만 게 있어서 할머니께서 저를 새벽에 몰래 축구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외람된 얘기지만 네. 지금 할머님 지금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까? 네, 오래전에. 고인이 되셨군요. 네. 그 할머니를 한번 떠올리면서 근데 왜 흑백이었죠? 그 당시는 흑백이었어요. 90년이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 컬러 TV는 거실에 있고 아, 조그만 흑백 TV가 방에 그랬나요? 있어요. 텔레비가 집에 TV 2대 있는 집이었어요, 나름. 그러니까 이제 칼라 TV를 사시면서 작은 흑백 TV를 그러네. 할머니 방에 이제 그러네. 따로 보실 수 있게 이제 놔드렸군요. 근데 할머니도 거의 TV는 거실 가서 보셨는데 그 흑백 TV는 거의 제 전용 TV였죠. 방에서 몰래 구석에서. 그렇군요. 나는 그래서 박세훈 기자가 약간 그 생명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칼라 TV였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고. 네. 어쨌든 그 추억의 네. 이탈리아 월드컵 결승까지.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제정신으로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3시간 이상 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 뭐 박세훈 기자는 어쨌든 브라질 시차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고 네. 오해영 기자 역시 어제 보니까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저녁하고 낮 무렵에 그 이미 밤을 새기 위해서 잠을 많이 자서 지금은 그 원기가 다 떨어진 상황. 지금 커피 3잔째 먹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눈이 더 혼탁하게 보이는. 그리고 우리 소나운서 저 찜질방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 중간에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찜질방 가가지고 그냥 밤 꼴딱 새고 왔죠. 밤을 꼴딱 새고. 아니, 외국인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찜질방에. 찜질방 예, 찜질방에서 축구를 보더라고요. 여자랑 외국인들이. 갔어요? 예? 여자랑 갔어요?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혼자 갔어요. 혼자? 예, 혼자 갔죠. 아, 좀 찌질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죠. 혼자 가서 바로 현지에서 조달을 할 수가 있다. 아, 이런 찜질방에서요. 자신감이. 찜질방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기 신체 일부를 그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뭐 아니, 뭘 보여줍니까? 아니 뭘 보여줘요? 알통이라든가 뭘 생각을 해? 알통이라든가 상의 다리. 어떤 그 말근육이라든가. 정강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잘 됐습니까, 소나운서? 그냥 조용히 보다 왔어요. 그렇군요. 그 외국 형들이 많더라고요. 외국 형들 혹시 흑형들도 있었나요? 흑형들은 없었고요. 흑형들은 예, 없었고. 노란 형들이 많더라고요. 머리 노란 형들이. 역시 좀 그 우리가 국제 경기에 좀 약하듯이 소나운서도 그렇죠. 주눅 들었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좀 정신이 행설술 하고 있는 게 저도 이제 그 축구도 축구지만 저도 이제 야구를 담당하니까 류현진 경기가 또 새벽 5시 하필 또 새벽 5시예요. 그래서 그 경기를 띄우고 축구까지 보면서 해서 지금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티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류현진이 초반부터 엄청 잘 던졌잖아요. 예. 그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을 보고 있는 사람의 채널을 돌리기 위해 초반부터 그렇게 세게 던졌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오늘 초반에 호투가 엄청났죠. 자, 이게 또 3,000% 빠지기 전에 여기서 류현진 얘기는 접고 팔같다 진짜. 우리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봤어요? 우리 박 기자. 저는 그냥 약간 좀 졸았습니다. 왜냐? 아니 4강에서 7대1 게임을 보니까 그렇죠. 축구가 시시해요.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약간 좀 지루하긴 하더라고요. 특히 후반부터 약간 그런 건 좀 있었는데 또 전반적으로 긴장감은 팽팽했죠. 그 전반 21분 그 이과인의 그 정말 희대의 진짜 나 정말 좋은 기회였죠. 네, 방송에서 욕할 수도 없고. 욕해도 됩니다. 네. 이게 뭐 PD가 징계를 받으면 PD가 받는 거니까. 저는 보니까 저번 방송 보니까 삐 처리 되더라고요. 그래요? 욕 한 번 했는데. 네. 시원하게 한번 욕 좀 여기서 해요. 죠 그게. 이 정도로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이과인. 근데 이씨인가? 어쨌든 그 이과인이니까. 이과인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우리 상대로 골 엄청 넣네요. 맞죠. 이건 잘해요. 잘하는 선수예요. 해트릭 했나? 아마 해트트릭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굉장히 메시 잘하는 막는다고 신경 쓰다가 이과인한테 그치. 무너졌죠 그때. 메시 그 골대 맞고 나온 거를 뭐 밀어넣고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에 있었던 선수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축구 기자로 활동했던 모 여기자가 그 박모 여기자인데 이시성을 가진 축구 관계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으면 뭐 이름을 과인으로 해야 하느냐 뭐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도. 저 그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왜 그랬지? 네? 왜 이과인이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그렇군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오영 기자 어떻게 봤어요? 일단 저는 굉장히 좀 긴장하고 봤거든요. 왜냐면 결승전이다 보니까 좀
그다음에 즐기는 게 아니라 또 일로 봐야 되니까 이제 뭐 작은 거라도 놓칠 수가 없어서 긴장하고 봤는데 이제 박세훈 선배 옆에서 저도 되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축구를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아르헨티나가 그 좋은 기회들을 막 진짜 막 남아공 월드컵 때 야쿠브가 우리한테 그 네가 가라 16강 슛을 때린 것처럼 진짜 막 엄한 데다 슛을 때리는 거 보면서 아르헨티나가 안 되겠구나 이 속으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괴체가 이제 한 방을 때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좀 아르헨티나가 좀 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메시가 마지막에 그 프리킥을 차는 걸 보고 메시도 맛이 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 프리킥을 찬 다음 메시의 표정이 굉장히 오묘했어요. 약간 약간 웃음기. 웃음기가 허탈한 웃음 같은.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진짜. 그 옛날 노래 중에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치. 그 중에 그 가사가 그대의 허탈한 그 부분이 나와요. 이거 삐지 깔아요, 삐지 깔아. 갑자기 그 노래의 한 구절이 떠오르면서 메시의 그 오묘한 표정 여기서 아르헨의 우승은 물거품이 됐구나. 그러니까 그 표정이 그냥 오늘 그 결승전에 아르헨티나의 그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프리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KBS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골을 넣으면 메시가 무조건 마라도나보다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제 마라도나가 한숨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 아킨페프가 와도 그건 못 막는 거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 그냥 골을 넣어주고 싶어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주고 싶어도 너무 떴으니까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고. 거고. 뭐 옛날에 뭐 우리나라의 모 선수가 그 경기 도중에 덩크슛 논란이 있었어요. 나가는 공을 잡아서 우리 골대 안에 넣어버렸다라는 그 덩크슛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 선수라고 그렇게 실명을 까요? 그거는 좀 깝시다. 보호해줘야 돼. 파이야. 누군데? 파이야. 파이야. 이거 뭐? 저는 뭐 얘기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포항전. 그 선수가 나가는 공을 그냥 덩크슛을 해버려가지고 골을 넣어줬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손아웃은 어떻게 봤습니까? 저 사실 독일이 뭐 여러모로 보나 좀 우세한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 박세훈 기자도 7대1로 이긴 경기가 있으니까 독일이 어떻게 경기를 풀 것인지 뭐 포커스를 두고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그런 적 없는데. 제가 졸면서 봤군요. 네. 그 생각보다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좀 준비를 잘 한 것 같더라고요. 준비 잘했어요. 굉장히 끈끈했어요. 네, 그 마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보는 듯한 그 두 줄 수비가 나와서 여기서 또 드립을 치네. 라리가 또 나. 근데 실제로 거기 감독이 시메오네 감독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사베아 감독? 아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메오네 감독?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메오네 감독. 예. 그래서 그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이제 그 두 줄의 수비를 쳐놓고 독일 선수들이 앞에서 계속 공을 돌리는데 결정적인 찬스를 계속 못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메시라든지 이과인 같은 선수들이 그 독일의 측면, 특히 회베데스가 있는 그 왼쪽 측면을 계속해서 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르헨티나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있었어요. 기회는 뭐 메시도 하나 있었잖아요. 있었죠. 후반전에 하나 있었죠. 후반 초반에 굉장히 결정적.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류현진 경기를 보다가 이제 뭐 공격권이 다저스로 넘어왔다. 그때 이제 공격 화면을 봤는데 그거는 나는 이거 넣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그 동작, 그 위치, 그 자리라면은 메시가 정말 한 7, 80%는 확률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게 아쉽게 빗나갔어요. 오영 기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메시도 메시도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뭐 그 앞전에 뭐 이과인이나 이런 선수들은 아무래도 메시랑 동급은 아니잖아요. 네. 메시보다는 이게 그래도 한 단계 아래인데 메시가 어떻게 보면 많이 지쳤다라는 걸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보면 16강전부터 그 결승까지 그러니까 결승전까지 포함해서 토너먼트에서 4경기잖아요. 그 중에 3경기를 연장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자기도 모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률 선배 말대로 메시라면 저 정도 골은 당연히 넣는 건데 체력적으로 좀 많이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 발이 헛맞는 거죠. 실제로 찾아보니까 하프타임 때 구토를 했대요. 메시가 A매치 때도 구토를 몇 번 했어요. 토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그 후반 막판이었나? 그 이번에 라리가에서 햄스트링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그쪽을 만지더라고. 메시가 계속. 그거 만지는 순간 이제 그 라리가 고수 팬들은 직감을 했더라고요. 저거 왔구나. 그다음부터 메시는 거의 보이질 않았죠. 어느 순간부터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손아웃도 그걸 느꼈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솔직하게 못 봤어요. 왜 못 봤어요? 그냥
저 잤나 봐요. 거기. 찜질방에서 축구가 보이겠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걸 했는데 우리가 잠시 지난주 22회차를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봐서 우리가 승부를 한번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4강전 승부를 예측하고 네. 결승 대진이 어떻게 짜여질 것이냐. 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우리 박 기자. 누구누구 찍었죠? 저는 브라질의 1대0 승리. 브라질과 독일. 아니, 그러니까 브라질이 브라질과 독일을 1대0으로 이길 그렇죠. 것이다. 이기고 그 아르헨티나와 붙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남미의 했다가, 대결을 예상을 했던 우리 네. 박 기자. 라고 했다가 역시, 폭망했습니다. 폭망. 역시 이제 브라질 시차로 살다 보니까 그 남미의 어떤 그런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네,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 우리 손아운서 저는 독일이 1대 0으로 이기고 그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의 경기는 0대 0 연장전 승부 차이까지 가서 네덜란드가 이긴다고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이겼어요. 유럽의 대결. 역시 이제 그 옷 자체가 그렇죠. 그 독일 유니폼에다가 라리가를 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에 대한 어떤 아무래도 사람의 인지상정이라 좀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월드컵 결승 대진을 마친 사람은 누구냐? 또 그거를 위해서 이거 또 밑밥 깔았구나 이게. 기가 막힙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이마르 빠진 어떤 이런 비극이 그러니까 어떤 이 인생이 드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드라마가 정말 그 비극이 절정으로 치달을 하면은 브라질이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처참한 비극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누구도 생각 못했을 누구도 거예요. 생각지 못했고 그리고 아르헨은 이길 것이다. 네덜란드는 항상 보면은 A급 초 A급으로 우리가 범주에 넣기에는 항상 뭔가 좀 모자란 듯한 그렇죠. 그런 네덜란드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 저는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난 얘기지만 만약에 네이마르가 있었다면 우리 지난 얘기지만 이 죽은 자식 고추 만지기처럼 굉장히 좀 쓸모는 없는 얘기지만 한번 그거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왜냐면은 스포츠라는 게 항상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다 결과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가정은 무의미하다지만은 우리가 또 이제 스포츠 스토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요하게 한번 물고 놀아가 봅시다. 브라질이 과연 네이마르 때문에 이런 처참한 3, 4위전에서 네덜란드에 박살 났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결과적으로는 네이마르도 네이마르인데 그 주장 티아고 실바의 공백이 더 큰 경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네이마르와 티아고 실바가 동시에 뛰었다면 전 브라질이 이겼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네이마르가 뛸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네이마르가 안 뛰는 경기를 보고 제가 이게 좀 긴가민가해서 예전 경기들 하이라이트부터 해가 좀 찾아봤는데 네이마르가 있는 브라질의 공격은 뭐랄까 그 정말 그 한쪽 측면에서 맥을 딱 풀어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간결한 움직임 이런 걸로. 근데 뭐 헐크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걔 쓰레기라고. 할 줄 아는 애가 없어요, 그걸 전혀. 그게 너무 답답했죠. 그리고 네이마르가 빠지면서 또 이제 브라질이 너무 이제 또 감정적으로 이제 경기에 약간 뭐랄까 이게 좀 감정이 많이 실렸는데 초반에 억걱하면서 훅 무너진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이마르가 건재했다면 브라질도 어떻게든 반격의 계기는 찾았을 것이다. 그렇죠. 하여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박세용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이마르가 활로를 뚫어준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네이마르가 없는 브라질은 어떤 동네 경화가 오는 거야. 네. 그거를 헐크가 뚫어줘야 되는데 네. 이 보면 헐크는 근육질이 많아갖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 것 그래서 자체가. 헐크는 굉장히 브라질 현지에서는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축구 선수 1위예요. 그래요? 엉덩이가 굉장히 힙업이 엉덩이가 등에 붙어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 1위가 헐크랍니다. 네이마르가 아니고. 그래서 헐크 부럽습니까? 오영 기자, 헐크 부러운가요? 헐크? 저는 헐크는 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아니 자연스럽게 이제 제 쪽으로 이제 끌어오기 알겠어요. 위해서. 오영 기자 어떻게 봤어요? 저는 네이마르가 있었다면? 저는 확실히 네이마르가 있었다면 저는 네이마르가 결승에 올라갔다고 봅니다. 아무리 독일이라도. 왜냐면 제가 그 개인적인 그 생각을 기사에도 제가 쓰긴 했는데 네이마르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브라질 축구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 나선 브라질 축구 대표팀의 이정표였어요. 이정표. 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역대 브라질
축구 대표팀의 공격진이 이렇게 허약게 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역대 떠올려 보면 프레드, 조, 막 헐크 막 이런 선수들은 그러니까 옛날 뭐 선수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 급도 안 되는 선수들이에요. 아니 헐크는 인기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인기만 많은 거죠. 인기 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네이마르가 버티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형들이 막 동네에서 막 사고 치고 막 그러고 있으면 막내가 가갖고 그거 다 수습하는 느낌. 그러니까 워낙 공격진이 허접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번 대표팀은 브라질 수비가 공격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서 네이마르가 박혀 있으면 공격이 더 센 거죠. 근데 네이마르가 빠져버리니까 박세원 선배 말대로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막 그 누군가요? 다비드 루이스 막 이런 애들이 흥분해가지고 나댔지. 진짜 다비드 루이스 그다음에 마르셀로 그러니까 브라질은 웬만한 수비수들도 막 한국 축구 대표팀 공격수 최전방에 박으라면 아마 박주영보다 잘할 거예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이거 너무 박주영을 B급으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객관적이 아니라 개인적 아닙니까?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선수들이 다 그러니까 김진규 선수도 그런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수비수지만 매 경기 골을 넣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다. 근데 브라질 선수들은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결해줄 네이마르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막 그러면서 다비드 루이스 막 최전방 나가 있고 막 마르셀로 돌아오지 않는 풀백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7대1 그렇지. 예상치 못한 스코어를 그냥 브라질이 뭐 진짜 자국민들한테 64년 만에 최악의 진짜 경기를 보여줬죠. 우리 손아운서는 어떻습니까? 손아운서는 그래도 독일 편을 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도 독일 편을 들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일단, 유니폼을 입고 온 보람이 있죠. 그렇죠. 일단 중원의 힘 자체가 그 독일에 비해서 브라질이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지금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32개 나라가 선보였던 그 중원 조합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죄송합니다. 가장 강력했던 감동의 쓰나미가 지금 막 몰려와가지고 가장 강력했던 조합이 캐디라, 크로스, 슈바인슈타이거 이 3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3명의 중원 장악력 및 이제 앞쪽으로 압박을 해서 들어가는 능력은 브라질의 구스타브, 파울리뉴, 페르난지뉴 뭐 이런 선수들이 나왔는데 상대가 안 됐죠 사실. 그리고 네이마르가 나왔으면은 아무래도 공격에 이제 좀 특히 왼쪽 측면에 있어서 그 파괴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마르셀로 선수가 무리하게 전진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뭐 다비드 루이스가 뭐 무리하게 드리블을 할 일도 없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이겼겠죠. 그렇군요. 역시 독바에다가 슈바죠. 슈바인슈타이거. 빼놓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 슈바인슈타이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슈바인슈타이거 이게 뭐냐면은 설명해 한번 해주시죠, 손아운서 다시 한번. 독일어로 슈바인이 돼지고요. 슈타이거가 그 접붙인다라는 뜻이 접붙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슈바인슈타이거의 조상님께서 돼지를 이제 교미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돼지 중매를 돼지 중매. 돼지 마담뚜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어쨌거나 독일의 우세.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의 얘기를 좀 종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무승부로 가서 승부차기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독일이 우세했던 거는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맞는데 저는 이 네이마르라는 그 존재가 예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박지성과도 같은 존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브라질에서 열린 경기였기 때문에 판정에 브라질이 굉장한 유리한 그렇죠. 혜택을 입었을 건데 그 혜택을 안겨줄 선수가 사라진 거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이마르가 어쨌든 휘젓고 다니면서 파워를 많이 얻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프리킥 찬스도 굉장히 많이 났을 거고 그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어떻게든 브라질이 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드는데 그 선수가 빠지니까 그걸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헐크가 그렇게 동맥경화에 걸리고 마르셀로 돌아오지 않는 다비드 루이스 참 처참하게 무너지고. 근데 실제로 네이마르에서 브라질에서 네이마르의 그 존재감이 어느 정도냐면 그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 축구 대표팀 응원한다 그래서 뭐 유니폼을 입는 경우가 덜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다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린 아이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이 대부분 다 네이마르 주니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든 시선은 다 이렇게 네이마르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수가 없으니까 진짜
선배 말대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해줄 이제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네이마르가 이제 개막전에서 2골 넣고 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2골 넣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즈음에 브라질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의 이름 중에 네이마르의 비중이 어마어마했대요.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서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에 네이마르가 몇 명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네. 엄청 많았대요. 그 정도로 이제 네이마르 위상이 엄청났다는 거죠. 손아우서. 네. 네이마르란 이름은 뜻이 뭡니까?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포르투갈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름 전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무슨 장명사도 아니고 무슨 이름. 슈바인슈타인만 아는 거야?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손아운서가 그 뭐 동물에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페이스북에서 그 조선시대의 직업을 찾아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 손아운서의 조선시대의 직업이 개망난이었더라고요. 야, 이건 너무 굉장히 수위를 그 두 분은 이따가 끝나고 나가서 잠시 좀 얘기하고. 전 자객. 자객. 개망난이? 네. 근데 왠지 좀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개망난이는 되게 레어템 아닌가요? 저 혼자 개망난이었을 것 같아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그게 되게 근본이 없는 게 이름을 칠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고. 같은 사람이 약간 실망했어, 그래서. 그 사람도 있어. 난 조선시대에 중국의 황제였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렇군요. 어쨌든 웃기더라고요. 솔직해야지. 개망난이면 개망난이로 올려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승에서도 저는 이 if 만약에를 한번 가정을 해보고 싶은 명제가 뭐냐면은 메시를 후반에 투입했으면 어떨까? 오히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시를요? 네, 메시를. 왜냐면은 어차피 메시가 체력적인 부담을 갖고 있고 그 독일의 어떤 수비가 집중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일이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체력적으로 아르헨티나가 밀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반전에 약간 좀 이렇게 수비적으로 이렇게 역습을 노리거나 싱싱한 애들로 해서 그동안 안 뛰었던 애들로 해서 역습을 빵빵 노려서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가 후반전에 나가서 해서 연장까지 띄워줬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결과론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 그동안 메시 중심으로 전술을 다 짰는데 거기서 메시 빼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습니까? 저요? 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아르헨티나도 1대7로 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과론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브라질의 네이마르, 아르헨티나의 메시 똑같다고 봐요. 오늘 교체 투입돼서 아르헨티나가 전 진 이유는 교체 카드가 완전히 대실패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대실패였죠. 뭐 들어가서 뭐 해준 선수가 없어요. 셋 다. 아게로 또 누구 아구에로 그다음에 팔라시오 가고가 들어갔는데 저는 보면서 제 친구랑 이제 카톡하면서 야 축구 선수를 빼고 예능인을 투입하는 건 저건 반칙이다. 아니 진짜로 아르헨티나는 들어가는 족족 뭐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선수들이. 근데 그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메시의 자리에 뭐 아구에로가 들어가서 전반을 뛰었다. 그러면 또 저는 독일이 브라질 이겼듯이 아르헨티나도 그렇게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배 말대로 메시가 그나마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큰 선수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축구 선수 중에 연봉 제일 많이 받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심판들도 솔직히 사람인데 아우라 같은 게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메시나 되니까 저 정도에서 내가 한번 반칙을 불어줘야지. 뭐 이런 게 있지. 뭐 팔라시오 그 빡빡머리에 머리 그 뒤통수에 길게 나와 있는 그런 선수 와갖고 메시처럼 이렇게 뛴다. 후반에 그리고 완전 망했잖아요 그거. 그렇죠. 완벽한 찬스에서. 그렇죠. 제가 볼 땐 8대1, 9대1로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왜냐면 체력적으로 너무 결과론이라고 너무 막 지르는 거 아니야? 망가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메시를 좀 높게 보는데. 제 기억에 그게 있었어요.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프랑스와 브라질이 결승에서 붙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그때 기사 본 것 같은데 브라질의 호나우두가 경기에 거의 뛸 수 없는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왜 그때 브라질 감독이 호나우두를 출전시켰냐면은 스폰서들 때문에 출전시켰대요. 내가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감독이 있겠군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 스폰서 얘기하셔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번에 뭐 이거 업체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스폰서가 아디다스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결승전에 두 팀이 만났을 때 나이키가 뭐 졌다. 뭐 아디다스가 뭐 브라질 월드컵은 아디다스의 승리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괴체가 골을 넣으면서 나이키가 예스를 했다는 게 마지막 승자. 왜냐면 괴체는 나이키 빠거든요. 완전 빠돌인 게 그 바이에른 미네노를 이적을 했잖아요. 바이에른 미네노도 아디다스 후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괴체가 바이에른 미네노를 이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가 가슴에 크게 써져 있는 옷을 입고 등장을 한 거죠. 아, 이거 난리 날 일인데. 벌금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유일하게 독일 선수 중에 아마 나이키 후원 받는 선수가 아마 괴체일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후원 이런 것들은 개인 계약으로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축구화 같은 그쵸? 거는 그렇죠. 그건 개인 나이키를 신을 수 있는 취향이니까. 거고. 예. 그래서 그 괴체의 왼발 괴체. 결정적인 결승골을 터뜨린 괴체의 왼발은 아디다스 축구화가 아닌 나이키 축구화였나요? 나이키죠, 나이키. 괴체는 나이키맨이에요. 보면 그 개인적으로 이게 뭐 사복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때도 보면 나이키가 크게 써 있는 신발 이런 거 신더라고요. 아니 이름 자체가 정말 독일다운 이름 아닙니까? 괴체. 그렇죠. 마리오 괴체. 네. 성 자체가 괴체는 뭡니까? 왜 계속 아니 사람들 이름을 저한테 물어보죠 이거. 아니 잘 아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또 떠오르는 그런 예. 이름 아니겠습니까? 괴체. 그래서 나는 굉장히 독일답게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독일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나이키 아빠. 이게 뭐 그건 뭐 축구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족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선수들은 네. 뭐 발이 약간 얄쌍한 선수들도 예. 있고 뭐 발 이게 볼이 넓은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그 발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그 브랜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괴체는 아무래도 이게 발이 좀 발볼이 좁은가 보죠. 나이키 축구화가 대체적으로 약간 발볼이 좁고 약간 요런 스타일이고 아디다스 신는 선수들은 약간 좀 발이 편한 걸 좋아하고 나이키는 약간 가벼운 요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발에 이렇게 나이키 신발이 딱. 근데 그게 나이키 제품이 뭐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종목 막론하고 운동선수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어떤 농구 구단에서 한 구단이 나이키 스폰을 받고 다른 한 구단이 어떤 국산업체의 스폰을 받았는데 이 국산업체의 스폰 받은 그 연세대 선수가 그 타팀 나이키 스폰 받는 그 연세대 동기한테 전화해서 그랬대요. 티 10장 줄 테니까 나이키 한 장만 달라고. 이거 B급 연예인 사인 10장 받아다 A급 연예인 하나 바꾸는 것도 그게 그렇잖아요. 시리즈에서 본 것 같은데. 신발이 아니라 신발은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티셔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 네. 그렇군요. 그 그게 국산 운동선수에게 나이키 메이커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그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 최희양 감독 아시죠? 네. 예전에 연세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희양 감독이 연세대에도 이제 그 당시에는 실업팀 못지않게 인기를 구가하던 팀이니까 이제 스폰이 붙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스폰이 붙었는데 그때 처음에 스폰 붙었던 데가 프로스펙스라는 국산 업체였다는 거예요. 국제 상사가 국제 상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인기가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온 데가 또 나이키였어요. 아, 나이키. 네, 나이키였고 그 다음에 가니까 또 다른 데였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신발 주문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는 관계자가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의 관계자는 다 똑같았다. 브랜드만 달라서. 그러니까 최희양 감독이 내린 결론은 뭐냐? 네. 이거 다 똑같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그냥 이 브랜드만 다르지 어쨌든 만드는 메이커들은 다 똑같다. 그때 이제 최희양 감독이 전자랜드 감독을 맡고 있었을 텐데 전자랜드 그때 이제 그 기자들 불러서 이제 농구 시합을 했어요. 그때 최희양 감독이 신고 있던 신발이 뭐였느냐? 프로스펙스 신발이었어요. 설마 전설의 헬리우스? 그러니까 이게 프로스펙스는 지금 그 김연아가 선전하는 이 W 그런 워킹화 이런 위주로 나가고 농구와 이 시장에는 완전히 물러났어요. 그렇죠. 나이키 지금 아디다스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이키 완전히 잡았는데 그 와중에 그 굉장히 그 옛날 20년 전,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한 15년 전 됐겠군요. 그 프로스펙스 신발을 신고 와서 3점 슛을 넣더라고요. 그 전자랜드 얘기하셔서 그런데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최근에 전자랜드 그 용품 후원 잭필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몇 년 전에 했죠. 했어요. 그 잭필드가 그거잖아요. TV 홈쇼핑에서 볼 수 있는 신사바지 3종 세트 39,900원. 그렇죠. 그 잭필드잖아요. 야, 그만해라. 맞아. 너무 전자랜드 격 떨어진다. 격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듯 그 선수들이 어떤 그 브랜드를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호불호가 갈린다는 얘기. 지금 오해영 기자가 한 거죠? 그죠. 너무 삼천포로 빠졌다. 이게 그거죠. 메시가 왜 뛰었을까? 그래서 제가 호나우드 얘기를 꺼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괴체 얘기가 나오면서 나이키가 사실상 승자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저 비몽사몽간에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 청취자분들께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메시까지 가정법을 우리가 써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일단 4강전 뭐 결승전 이런 것들을 이제 봤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을 한번 우리가 월드컵을 결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세계 축구의 흐름. 자, 지난 2010년 남아공 때 그리고 유로 2012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티키타카. 네. 이 점유율 축구, 스페인으로 대변되는 이 점유율 축구로 세계 축구가 흘러가는 이 큰 맥이었어요. 근데 이게 브라질에서 굉장히 바뀌었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박 기자. 제가 봤을 땐 일단 그 조별리그 B조 첫 경기 네덜란드와 스페인 경기에서 거기서부터 티키타카의 끝을 보여줬죠. 네덜란드가 그 파이브백. 음. 원래 그 네덜란드가 조별리그 준비할 때 그 파이브백에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대회를 준비하는 거죠. 부상자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선택한 게 이제 그쪽 3백을 두는 그런 전술이었는데 그거를 에콰도르전에서 한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월드컵 평가전. 하기 전에. 네. 근데 그게 메인 전술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지. 근데 스페인전에 딱 들고 나와서 티키타카의 맥 요소를 끊어버렸죠. 근데 티키타카의 종말이 그 뭐 웹툰에도 나오는데 일본의 스시타카가 스페인을 따라했다가 티키타카가 망하는 걸 모르고 같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그 3백이 이번 대회는 전반적으로 정말 큰 효과를 받고 또 하나가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사비의 폼이 떨어진 게 그 라리가 전문가께서 정확히 아시겠지만 티키타카의 끝이 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예요, 그게. 완벽하게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가 하나 뭐냐면은 티키타카의 종말. 네. 바로 예전에 그 드라마 아들과 딸이 생각이 나네요. 종말이. 설마 종말이. 야, 그리고 종말이가 튀어나올 줄 몰랐네. 그리고 3백의 부활, 화려한 부활 이 두 가지 주제인데 그러면 이제 그 티키타카의 종말. 이 그때 부분은 그때 권모식이었는데 그 탤런트 권진영인가? 권진영인가? 어쨌든 곽진영이죠. 곽진영이네. 박진영. 살아있네. 그러니까 저는 티키타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그걸 이제 확대해서 보자면 잠깐 여기 우리 라리가 그 라리가 전문가 아. 티키타카의 종말을 우리 손아운수한테 일단 맡겨놓고 그 다음에 오해원 기자한테 더 다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분 드릴게요. 이게 재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마음껏 얘기해 주세요. 예. 뭐예요, 저? 자체 삐지. 시간 지나면은 마이크 꺼집니다. 알겠습니다. 긴장되네. 그 티키타카 전술 자체가 저는 뭐 폐기가 됐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 박세훈 기자가 말을 했듯이 일단은 차비 선수가 이제 티키타카 그리고 바르셀로나 축구의 중심에 항상 서 있었는데 이 선수가 나이가 들면서 기량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선수를 옆에서 보조해주던 그 이른바 바르셀로나의 세 얼간이가 있죠. 차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이 선수들이 폼이 셋 다 떨어졌어요. 셋 다 떨어진 게 일단 바르셀로나도 그랬고 스페인 축구도 그렇고 일단 동력 자체를 좀 상실을 한 상태에서 나서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그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 경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지적이 됐던 그 느린 공수 전환 그리고 측면으로 벌려주는데 그 속도가 너무나도 느렸고 그러니까 뒤쪽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던 팀들이 앞쪽으로 빠르게 이제 밀고 올라오면서 뭐 로번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막지 못했던 거는 뭐 예견된 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번 바르셀로나에서 그 티키타카가 무너지는 그 힌트가 다 나왔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스페인이 네덜란드에 개박살 났을 때 우리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했었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유적으로 따지자면은 그 무기 자체, 그러니까 티키타카를 하나의 유성추로 봤을 때 이 유성추 자체의 위력은 남아 있었으나 그거를 사용하는 장수가 이제는 늙었죠. 할아버지가 됐구나. 이런 얘기인가요? 뭐 대충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티키타카라는 전술 자체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유효하다. 생각해요. 효용 가치가 있고 뭐 일본이나 스페인이 조금만 더 정비를 해서. 그런데 제 생각은 약간 다른 게 그 티키타카라든지 바르셀로나 축구 이른바 그 크루이피즘의 기반을 둔 그런 그 패스 플레이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차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는 그 누구와도 이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비가 폼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선수 자리에 뭐 세스크 파브레가스를 넣는다든지 뭐 다른 선수를 넣는다고 해서 이 선수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100% 따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비 같은 선수가 다시 나오지 않는 한은 티키타카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가 불가능해요. 네, 대체가 안 돼요, 이거. 괴체 어떻습니까? 괴체는 대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괴체는 그냥 여자친구.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티키타카 어쨌든 사양길로 접어들 것이다. 그거 그렇죠. 자체는 사실 이제 뭐 유효한 전술이지만 그거를 전술을 제대로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사실 이제 3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구시대적인 유물로 우리가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3백 지금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막 이럴 때 그렇죠. 썼던 맞아요. 전술이잖아요. 네네. 352 전술. 근데 무려 24년이 지나서 화려하게 부활을 한 그렇죠. 겁니다. 맞습니다. 자, 오영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 뭡니까? 저는 그 손아훈 선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2014 시즌 그 라리가가 굉장히 우승 구도가 치열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그 라리가의 우승 구도의 핵심 선수로 뛰었던 게 이제 호날두, 네. 그다음에 디에고 코스타, 네. 그리고 메시인데 이제 메시를 제외하고 디에고 코스타 망했죠. 그다음에 호날두도 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시즌 막판까지 이 선수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일단 리그에서 네. 했기 때문에 맞아요. 월드컵에 올 때는 이미 지친 상태로 온 거예요. 그거 역시 예견된 참사였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는 바이에른 뮌헨이 역대 최단 경기 리그 우승을 확정했어요. 그렇죠. 27경기인가요? 네. 예,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남은 경기는 그냥 바이에른은 그냥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그냥 대충 해도 뭐 결과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덜란드도 제 기억에 아약스였나? 하여튼 좀 일찍 우승팀이 좀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중위권 싸움은 좀 치열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래서 오히려 그 리그에서 너무 선수들이 진을 빼고 왔기 때문에 이 월드컵에서 좀 뭔가 보여줬어야 하는데 디에고 코스타 스페인에서 귀화했는데 뭐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오영 기자한테. 잠깐만요. 그냥 지금 여기서 잉글랜드 얘기하실래요? 아니, 잉글랜드는 원래 못하고. 잠깐 박 기자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정리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점점 100분 토론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요. 100분 토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박세용 기자 발언하세요. 100분 토론 질문 네. 감은 아닌데. 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 망했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나는 내 질문이 이거였어요. 국회 그런 논리면 누구보다 일찍 시즌을 접은 박주영은 왜 그런 겁니까? 박주영은 제가 내가 그걸 이 질문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갑자기 100분 토론 얘기하면 갑자기 내가 뭐가 질문이 되냐고. B급이 돼요. 그러니까 쌈마이야 갑자기. 박주영은 제가 왜 그러냐? 저는 박주영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박주영은 그 AS 모나코에서 뛸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뭔가 목표점을 갖고 축구를 했던 선수라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아스널로 이적을 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박주영이 자기 축구 인생에 있어서 지향점을 잃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박주영이 그 아스널에 입단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스널은 그러니까 나의 드림 클럽이라 언제나 내가 꿈꾸던 클럽이었는데 나는 이곳이 내 유럽 생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박주영이.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꿈꾸던 구단을 갔기 때문에 나는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난 이룰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선수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박주영이 미넨보다 먼저 시즌을 접었는데 왜? 박주영이 시즌을 접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경기에 못 나왔을 뿐. 그래요? 그리고 파주에서 혼자 훈련을 했지 알겠습니다. 시즌을 접지는 않았어요. 알겠어. 갑자기 오해영 기자가 굉장히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얘기를 해줬어요. 손아훈 선수는 그 점을 좀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아, 그렇죠.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동안? 미안합니다. 어쨌든 사과하면서 예. 끝낼게요. 예. 어쨌든 자 오해영 기자가 얘기를 해준 거 아주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국 리그, 스페인 리그에서 치고 박았던 메시, 호날두, 디에고 코스타 이런 선수들은 이미 배터리가 다 됐다. 방전이 됐고 그리고 로번 그리고 네덜란드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로번 같은 경우는 미넨이죠. 미넨에 있었으니까 바이에른 미넨 날랐고 어쨌든 바이에른 미넨 주축을 이뤘던 괴체 슈바인슈타이거 밀러 이런 선수들이 펄펄 날면서 그렇죠. 브라질을 씹어 먹었다. 네. 이런 얘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계 축구의 흐름은 5백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봅니까? 근데 오늘 결승전은 결국 다 포백이었어요. 둘 다 4-2-3-1이었어요. 포백이었나요? 네. 아, 두 팀 다 죄송합니다. 4-2-3-1이었어요. 제가
류현진 경기를 보느라 그거를 미처 못 봤는데 포백이었나요? 그건 포백이었는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네덜란드가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독일도 사실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제 포메이션을 마지막엔 그 딱 고착화시키긴 했지만 이제는 뭐 3-5-2다, 뭐 4-3-3이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유연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상대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포메이션을 새롭게 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유연성만 있는 팀이 이제 점점 강해지지 않나요? 왜냐? 상대에 적응을 해버리니까. 저는 그걸 100% 동의하는 게 뭐냐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진짜 23명, 월드컵 사상 최초로 최종 엔트리에 있는 23명을 다 썼잖아요. 그 조별리그랑 그게 정확히 3, 4위전까지. 엔트리를 다 쓴 건 이번이 4번째예요. 78년도에 프랑스가 그랬고 94년도에 그리스랑 또 어느 나라가 그랬는데 그때 엔트리가 22명이었어. 23명 체제에서 네덜란드가 최초예요. 최초. 네. 그러니까 그걸 왜 저는 주의 깊게 보냐면 저는 이번에 브라질 갔다 오면서 한국 축구 대표팀에는 정말 그 유연성이나 전술의 유연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딱 고정된 4-2-3-1 그 시스템에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4-2-3-1에서 중앙에 구자철 자리에 구자철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거냐?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 몇 명 이렇게 나오고 기성용 파트너인 그 한국영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거냐 그러면 딱 몇 명 나오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 축구의 흐름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는 얘기고 이제 박 기자는 어떤 그 유연성, 어떤 상황에 맞게 순간순간 대처를 하는 이런 기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 라빠죠. 라리가빠. 라빠. 손아운서는 어떻게 봅니까? 중계방송 때도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공수 간격을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그리고 공수 전환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는데 특히 이번 결승전에서 두 팀의 컨셉 자체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라인을 뒤쪽으로 몰려가지고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서는 체제였고 독일은 뭐 라인을 쫙 끌어올려가지고 전면에서부터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체제였는데 두 팀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건 어쨌거나 최종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그 간격은 굉장히 좁았고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했을 때 수비로 돌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이런 면을 확실하게 좀 축구의 기본이라 그러죠. 축구의 기본을 잘 지키는 팀들이 그 발현되는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도 결국에는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박세훈 기자가 말씀을 하셨던 대로 특히 그 전술적인 유연성이라든지 3백과 뭐 5백, 4백 같은 것들을 오가할 수 있는 그런 좀 플랜 B, 플랜 C를 확실하게 준비해 놓은 팀들이 웃을 수 있었던 대회. 그리고 그런 대체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역시나 웃을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가 가장 부족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나왔던 얘기의 반복이기도 하지만 앙헬 디마리아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사실상 낙마를 하면서 이 팀에 남아있는 벤치 자원들 중에서 상대에게 정말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맞아. 맞아요. 그 얘기. 자, 저는 그 예전에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그 마테우스를 중심으로 한 그때 당시에는 서독이었나요? 서독이었죠. 네, 서독이었죠. 그러니까 그 팀이 갖고 있는 강력함 이런 거를 굉장히 깊이 각인이 돼 있는데 머릿속에 저는 이번 대회를 보면서 어떤 그 독일을 전차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아운서랑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기본적으로 어떤 선수들의 피지컬,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 정말 강조된 월드컵이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맥상통합니다. 박세훈 기자가 얘기했던 것과도 상통하는 게 어떤 그런 플랜 B, 플랜 C 이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4-4-2에 익숙해진 선수인데 이거를 뭐 5-3-2로 바꾼다든가 3-5-2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나름대로 어떤 본인의 능력도 필요하겠지만은 체력적인 부분도 상당한 그 소모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독일이 그거를 깔고 있지 않냐. 네덜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가 돌풍이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3-5-2, 뭐 4-4-2, 뭐 5-3-2 이런 것들을 오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체력이 바탕이 돼서 어떤 변화무쌍한 전술도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이제 좀 떠오르는데 그 이번 대회에서 결국 그 또라이 같은 행동으로 조기 탈락하고 말았죠. 우루과이 네. 수아레스 때문에. 예. 어쨌든 16강 갔어요. D조에서 살아남은 건 엄청난 잘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수아레즈의 이 그 돌발 행동 때문에 완전 파묻힌 게임인데 이탈리아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탈리아가 발로텔리 원톱으로 가다가 우루과이전에서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났는데 그 이번 시즌 세리에의 임모빌레. 이모빌레 선수. 네. 예. 득점왕이 있어요. 득점왕이랑 발로텔리를 둘 같이 내보냈어요. 투톱으로 바꾼 거죠. 그 소식을 접하고 우루과이 감독이 바로 고민 안 하고 3백으로 수비를 바꿔버렸어요. 아예 준비 자체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포백팀이 쟤네 투톱으로 나오네? 그러면 쟤네보다 우리 수비수 한 명은 더 많아야지. 요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3백이. 그렇죠. 근데 3백을 그냥 해버려요. 뭐냐 이건 유연성이 있다는 준비가 거죠. 돼 있다는 거죠. 선수들이.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수아레즈만 그 짓을 안 했으면 난 우루과이도 정말 이번 또 남미에서 열리는 대회고 정말 더 크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런 유연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 축구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해영 기자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네. 우리 나라 축구 대표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아까 그 체력, 저부터 이제 화두를 꺼내자면은 네. 체력 얘기를 했었던 게 왜냐면은 저는 알제리전 때 선제골을 먹었던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홍정호, 김영권, 우리 대표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장이 제일 큰 편이고 체력도 좋은 중앙 수비수인데 그렇죠. 이 수비수 두 명이 그냥 끌려간 거잖아요. 나동그라졌죠. 네. 예. 그 이름이 뭐죠? 슬리마니. 이름도 슬리마니 하는데 이름도 슬리마니인데 선수 덩치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등치가 좋지만 우리 김영권, 홍정호도 그에 못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슬리마니가 그 두 명을 진짜 손으로 잡아 끌고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수비를 했는데 그걸 뚫고 정성용마저 제치고 골을 넣었을 때 저는 야 이게 정말 좀 이게 나는 솔직히 굴욕이라고 생각했어요. 땅골보다 다른 골보다 이게 굴욕이다. 이게 범강 장다리 같은 장한 남자 두 명이 건장한 청년 두 명이 대한민국 건화 두 명이 흑형 한 명한테 이제 나동그라지는 장면. 정성용까지 합하면 세 명이지만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무대에 나설 만큼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체력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오 기자가 얘기했었던 그 우리 예방 접종 네. 뭐 이런 것들 황열병. 그리고 네. 그 마이애미에서 전지훈련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그렇죠. 저는 들어요. 거기서부터. 저는 뭐 일단 뭐 제가 그때도 뭐 맹렬히 비판을 대표팀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맹렬히 비판을 했지만 저는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우리 대표팀 자체가 유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전술적으로나 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얘기를 종합해 보면서 전 딱 떠오르는 게 2002년 우리 대표팀이거든요. 그때 우리 대표팀은 그러니까 선수들 몇 면을 보면 한 포지션만 소화하는 선수들이 아니었어요. 없었죠. 예,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유상철 같은 경우는 수비수도 하고 득점도 잘하던 선수예요. 맞아요. 유상철은. 예. 그러니까 어느 포지션에 갖다 놔도 다 제 몫을 하는 선수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빠지더라도 충분히 대체할 만한 자원들이 있었는데 우리 대표팀은 그게 부족했다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정해놨던 그 베스트 11에서 만약에 누가 빠진다 그러면 그거를 대체를 하겠지만 그만큼 홍명보 감독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런 전력은 아마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는 하나 이제 묵혀놓고 있던 그 알제리전 여기서는 제가 좀 초를 쳐보겠습니다. 이게 그 오해영 기자가 기사로도 안 쓰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얘기하지 않았던 꽁꽁 숨겨놨던 꽁꽁 숨겨놨던 그 얘기를 지금 턴다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뭐 조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계셨다면 얼른 깨어나세요. 깨어나서 이 오해영 기자의 사자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저희는 현장에서 이제 경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워낙 저희가 멀리 있으니까 저도 그냥 제가 정확하게 왜 저러지라고는 이제 너무 멀리 있어서 보지 못했는데 그 저희 현장 가는 기자들 중에서도 그 취재석에는 다 못 앉으니까 이제 관중석에서 보는 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기자들의 이제 증언인데 김영권이 좀 그러니까 불편했었어요 다리가. 김영권. 그러니까 테이핑이 다른 경기에 비해 유독 심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테이핑은 선수들이 좀 뭐가 안 좋을 근육이 때. 안 좋을 때 그 근육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하는데
그날따라 김영권이 굉장히 테이핑이 평소보다 많이 돼 있고 일단 동작이 불편해 보였다는 거죠. 알제리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선수들이 경기 하기 전에 수직으로 가볍게 2번을 이렇게 점프를 뛰고 짧은 거리지만 그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렇죠. 동작을 합니다. 근데 그 동작을 김영권이 못했어요. 알제리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단 다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 다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 나중에 이제 김영권 선수 쪽 관련된 분도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권 선수가 알제리전 하기 전에 다리가 안 좋았다. 그러니까 김영권 선수가 뭐 전반에 약간 움직임이 안 좋았고 이랬던 이유가 알고 보니까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도 그걸 그냥 홍명보 감독이 알고도 뛰게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트레이너가 보고를 안 했거나. 근데 그럴 일은 없지. 그럴 두 일은 번째는 없어요. 홍명보 감독이 알고도 썼다. 알고도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도 사실 썼다. 우리가 실점한 두 번째 골도 그 상대 쇄도하는 선수를 놓친 게 김영권 선수였어요. 맞아요. 그냥 김영권 선수, 그러니까 왜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중앙 수비 자원으로 홍정호, 김영권을 제외하면 남는 선수가 이제 2명이죠. 곽태휘, 그다음에 황석호. 근데 곽태휘 선수는 마이애미에서 가나전 할 때 이미 홍명보 감독이 신뢰를 잃었다고 봅니다. 그때도 그쵸. 그때도 중앙선에서 넘어지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홍명보 감독이 아예 경기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 이후로 아예 홍명보 감독의 구상에서는 곽태휘 선수는 지워졌죠. 없었어요. 그리고 남은 선수가 이제 황석호인데 사실 황석호도 홍명보 감독의 눈에는 안 차는 선수예요. 근데 런던 올림픽 때는 황석호를 썼습니다. 왜? 홍정호가 런던 올림픽 하기 전에 아예 그 K리그 경기 도중에 시즌아웃을 당했기 때문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3번 수비수로 이제 황석호를 떴던 건데 홍명보 감독 보기에도 다친 김영권이 멀쩡한 황석보다 낫다 이거예요. 실제로 러시아전에서 또, 우리가 골을 실점을 했을 때 황석호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도 오프사이드 이거 심판이 불지도 않았는데 선수들이 먼저 손 드는 거 있어요. 들고 그것만 보는 거죠. 러시아전에서 황석호가 그걸 했어요. 그걸 했어요. 그걸 했어요. 황석호도 솔직히 보면은 런던 올림픽 때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선수라고 볼 수 있지만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사실 운이 별로 좋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걷어내는 동작 자체는 뭐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하필 그게 달려오던 러시아 선수의 품에 안기면서 네프 케르자코프. 케르자코프인가요? 딴 선수 아닌가? 케르자코프 교체돼 러시아전 때 골 넣은 거 케르자코프잖아. 케르자코프인데 그 품에 그 공을 반사가 돼서 이제 케르자코프가 최종적으로 넣고 그 선수의 한테 간 게 나는 그 어쨌든 되게 불운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거나 오해원 기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그 허약했던 김영권, 홍정호 왜 허약했나 그 얘기를 했군요. 이거 단독입니까? 오해원 기자? 단독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얘기예요. 크게 뭐 팬들한테는 알려지진 않았죠. 다른 기자들도 알고 있는 겁니까? 몇 명, 그러니까 극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인상적인 게 오늘 사실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에서 레브 감독이 그 워밍업 때 사미 케디라 선수의 몸 상태를 보고 주전에서 빼버렸어요. 이게 진짜 엄청난 결단인 게 불과 하루 전 리포트까지만 해도 부상은 있지만 그 결승전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정작 레브 감독은 현장에서 딱 보고 쟤는 안 되겠다고 빼버렸어요. 근데 이게 웬만한 감독이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고 봐요, 나는. 진짜 이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거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우승을 못할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대신 내보낸 크라머가 뇌진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사실 크라머 선수가 들어와서 한 게 별로 없었어요. 없죠. 근데 나는 일단 경기 전에 사미 케디레가 안 좋다는 이유로 그 선수에 대한 모든 신뢰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얘가 70%만 뛰어도 누구보다 낫겠다 이런 게 계산이 다 있을 텐데 그 선수를 뺀 그 레브 감독의 그 결단과 그 김영권 선수의 케이스가 참 대조적이네요. 크라마 원따봉을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크라머 원따봉하고 원 눈풀림하고 나갔죠. 아니 근데 크라머 선수는 실제로 그 턱을 가격 당하고 나서 눈이 풀려 있었어요. 나올 때 정신이 아예 아무것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원따봉에 지금 맛이 간 건가? 레브 감독과 이 홍명보 감독이 참 이게 뭔가 참 이게 다르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까 뭐 계속 언급도 했지만 이 B급 이 B
난 뭐 학창 시절 때 비 맞으면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이 B급 우리 K리그가 B급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B급 대해서는 축구. 박세훈 선배가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기사를 쓰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장에 어떻습니까?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부터 우리가 하자면은 홍명보 감독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우리 K리그의 A급 선수도 유럽 리그를 가면은 B급 선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그게 이제 파문이 된 거잖아요. 난리가 났죠. 네. 그 어떤 거 보니까 야 쟤는 뭐 나가는 와중에도 소신 지키네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도 걸리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뭐지 이런 느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질문이 뭐였냐면 만약에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난 이 질문 참 좋았다고 봐. 그렇지. 그러면서 한 홍명보의 얘기가 뭐냐면 결국엔 그거예요. 유로파와 국내파 사이의 접점. 이걸 찾는 게 난 너무 어려웠다는 힘들었다. 거지. 근데 이 그 B급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방금 그 임종률 기자께서 K리그 뭐 최고의 선수가 뭐 유럽 가면 뭐 B급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히 그런 워딩은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게 뭐냐 정황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A급 선수가 있는데 유럽에 가면 B급이 되는 선수들도 있고요.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뭘로 받아들였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기사로도 이게 워낙 이게 논란이 있으니까 이 정확한 워딩을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그 저희가 녹취를 하잖아요. 그렇죠. 녹취를 거의 한 20번을 넣고 거의 숨소리까지 적었어요. 이게 또 여기서 이게 또 바로 CBS에도 강점이 CBS 의 나오는 강점이 거예요. 야, 이분들이 또 이러시네. 매주 한 번씩 이러시네. 아니 왜? KBS N도 지금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기 고맙습니다. 라리가 얘기할 때마다 라리가 중계하는 손아운서의 I Love 스포츠 알럽 베이스볼이라고요. 알럽은 제대로 해주세요. 여기서 또 이제 감정이 좀 제가 지금 좀 비몽사몽인 관계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네. 예. 어쨌든 그러니까 K리그 최고 선수가 유럽 가면 B급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 될 뭐냐 수도 어떤 있다. 거냐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A가 유럽 가면 B 얘기가 제가 듣기로는 김보경, 뭐 지금 현재 박주영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인정을 받아서 유럽에 갔는데 유럽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A급, 뭐 주전급이 아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사실 그 뭐 K리그 선수를 비하긴 했어요. 뭐냐? 그 나머지 국내 선수들은 그 밑에 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C급이에요. 그러네. C급 아니고 C급 발언이야. 근데 저는 이거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홍명보가 단순히 뭐 유럽파가 낫고 국내파가 좀 약간 모자라서 이렇게 한 거다. 난 이게 핵심은 아니라고 봤어요. 핵심은 맞습니다. 뭐냐? 네. 일단 홍명보 감독은 자기가 인정을 했대요. 나는 그 멕시코전 그 4골 주고를 친 경기에서 국내파보다는 유럽파가 낫다. 그러니까 경기에 계속 뛰는 국내파보다는 못 차라리 뛰더라도 못 뛰더라도 유럽파가 낫겠다고 자기는 판단을 했대요. 근데 홍명보 감독의 뉘앙스는 이게 앞으로 한국 축구가 풀어야 할 숙제. 한국 축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자신이 직접 인정은 안 했지만 자기는 어느 정도 실패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나는. 아니 네. 본인이 실패한 감독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약간 홍명보 감독이 간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네. 보면 그 1월은 K리그 선수들이 시즌을 마치고 나서 몸이 다 풀려 있는 상태에서 한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좀 홍명보 감독이 감안을 했었어야 네네.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때 스토커를 했지만 우리 얘기했었어요, 이거 왜 그때. 갔냐, 네. 왜 가냐 이거. 그쵸. 산으로 간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국내 K리그 팬들은 완전 무시했다. 홍명보 감독이 K리그를 무시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비아냥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근데 우리가 인정할 거는 어쨌든 유럽에서 뛰는 선수는 대부분이 어쨌든 뭐 K리그에서 인정을 받고 간 선수도가 그래도 있죠. 뭐 어렸을 때 간 선수도 기성용, 있지만 뭐 이런 선수. 네. 지금 이청용, 기성용이 그렇죠. 대표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K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유럽파로 베스트를 짜고 K리그로 베스트를 짜면 내가 봤을 때 이건 비등할 수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유럽파가 나은 건 사실이지. 홍명보 감독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제 문제는 K리그에서 정말 절정에 올라와 있는 선수랑 그 절정에 있는 기량을 수년째 인정받아서 유럽으로 갔는데 그 기량을 발휘할 시간적 여유 이런 게 없는 선수들. 기회조차 못 네, 갖는 기회조차 선수. 없는 선수들. 요 누가 낫느냐. 요걸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축구의 현실이니까. 유럽 가서 뭐 주전으로 뛸 만한 선수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손아운서는 우리 홍명보 감독의 이 B급 발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A급 리그라고 하는 라리가를 중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S급 리그죠. S급 리그입니다. 그럼 A급은 어딘가요? 챔스리그 우승팀을 배출했고. 그렇죠. 아직까지도 헤게모니는 라리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사실 지금 박상훈 기자가 다 풀어줬기 때문에 제가 더 첨언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리그의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럽과 한국 리그 사이에 수준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건 그건 좀 어폐가 있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그런 수준과 이제 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그런 어떤 기량 같은 거 홍명보 감독이 그냥 말하려고 했던 바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운 놈이 뭘 하면은 이제 또 숨만 쉬어도 미워 보인다고 이제 좀 그런 괘씸죄 같은 것들이 좀 적용이 되지 않았나? 제가 첨언 하나 하면은 제가 이번에 1년 동안 홍명보 감독을 쭉 보면서 느낀 건데 이분이 이 겉보기 그동안의 이제 인상에 비해서 말을 잘 못해요. 말주변이 되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횡설수설하고 그 얘기에 맥락이 없고 그래서 오해받기 딱 좋겠더라고요. 홍명보 감독이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용두삼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시작은 되게 가는데 끝이 없어요. 흐지부지. 항상 그 말이 흐지부지로 끝나요. 제가 어차피 본의 아니게 홍명보 감독이 B급 발언을 변호하는 것처럼 됐는데 전 개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일면식도 없고요. 근데 이게 난 개인적으로 오해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멘트가 이게 적어놓고 보면은 진짜 애매해요. 우리는 현장에서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딱 맥을 이해하면서 할 수 말의 뉘앙스 같은 것도 들리고 이걸 텍스트로만 보는 분들은 이건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다고. 나 그건 분명히 인정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행간을 잘 읽어야 되고 하는데 이제 텍스트로만 본다면은 이게 오해할 부분이 있고 또 절대 독자들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또 홍 감독 그리고 대표팀이 그동안 해왔던 홍 감독 최근에 개인적인 어떤 부동산 구입, 부동산 매매 이런 월드컵 훈련 한창 하고 있을 때 직전에 그런 거를 했다는 데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분노.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벨기에 좀 마치고 난 다음에 음주감 회식. 이것들이 이제 동영상이 공개가 되고 하면서 어떤 손아운서가 얘기했던 괘씸죄 이런 것들이 거기에 중첩이 돼서 가중 처벌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할게요. 제가 그 동영상 다들 보셨죠? 네. 그 식당 저도 가봤거든요. 그 식당 저도 가봤는데 되게 그 팬들이 그랬잖아요. 이 자식들이 벨기에전 월드컵 망쳐놓고 여자 불러서 놀고 막 이랬다. 근데 그게 그런 식당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기사로 써야 돼.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그냥 브라질 전통 요리 슈하스코라 그러죠. 그게 서빙 하시는 분들이 고기 덩어리 들고 와서 이렇게 접시 썰어주는 거. 그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당이고 그 여성분이 누구냐? 식당 구석에서 밴드와 함께 노래를 부르시는 현지인 가수분이에요. 근데 이제 브라질 분들이 좀 흥이 넘치니까 좀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술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보니까 안툰 코치 이런 분들 신나게 춤추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워낙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전 대표팀이 동영상을 봤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저도 이제 밥을 한번 먹어봤다 이거죠. 그런 거고. 절대로 거기가 여성분을 이렇게 접대 불을 불러서 이렇게 유흥을 즐기고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팬들이 이제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또 기자들의 또 책임이 굉장히 또 커요. 이런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기자의 책무다 이런 걸 느끼고. 자, 오늘 월드컵 결승전이 끝난 14일 우리가 이제 녹음을 했는데 이제 세계 축구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가? 어떤 독일의 부활, 브라질의 몰락, 스페인의 몰락도 있었고, 또 아르헨티나의 또 다른 메시의 또 아쉬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틈바구니,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축구는 다시 구한말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브라질 월드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안타깝게도 아시아 전체가 또 그렇게 됐죠. 그렇죠. 자, 이제 한마디씩 마무리 멘트 하고 우리 23화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브라질 갔다 온 오해영 기자 고생 많이 했는데. 예.
저는 뭐 오늘 그 레브 감독의 그 우승 소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우리는 월드컵 우승을 위해 10년을 준비했다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브 감독이 뭐 대표팀 코치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대표팀에 되게 오래 몸을 담고 있는 감독인 지도자인데 저는 그 멘트가 정말 한국 축구가 이 가슴 깊이 새겨야 대한축구협회 한국 축구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라는 생각한 게 뭐냐면 독일 사람들은 10년 전에 뭐 무슨 대회냐 그러면 뭐 독일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06년에 한 거니까 그 3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열린 대회 우승 못해서 정말 우승을 위해서 뼈를 갈았다. 뼈를 뭐 근데 우리는 2002년 그 4강에 너무 취해서 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기억에만 정지해 있었다.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그냥 월드컵에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들의 그 축구 팬들의 그 대한축구협회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하는 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축구협회 직원 그리고 뭐 관계자들이라면 그런 생각부터 좀 저는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부터 한국이 자연스럽게 16강을 가는 건 기본이고 월드컵 8강을 가는 게 당연합니까? 한국이 월드컵 16강 가는 것 자체가 이변인 나라예요. 피파 랭킹 뭐 60위 지금 월드컵 못 해가지고 60위 밖으로 뭐 나가는 게 당연한 이제 수순인데 그런 나라 그러니까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8강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해영 기자, 우리 바닥부터 갈아엎자. 야, 이거 옛날 구한말에 신농사법이 들어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박 기자. 저는 짧게 할게요. 오늘 저도 레브 감독의 인터뷰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취재진과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개최를 후반 막판에 교체 투입할 때 개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가서 네가 메시보다 뛰어난 선수라는 거를 보여주고 와라. 진짜 밑도 끝도 라크룸 대화를 했구나. 밑도 끝도 없는 건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그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차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은 선수를 A, B, C, D 순서 세우지 말고 누굴 가르치더라도 너는 메시보다 낫다. 호날두보다 낫다. 그렇지. 길러낼 그렇게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심어주면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왔으면 그게 뭐 외국인이든 뭐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요한 박세영 기자 그리고 우리 손아운서. 아니 근데 앞에서 너무 센 거를 했어요. 할 말이 없는데. 아니 뭐 슈바인슈타이거 이런 거. 네, 슈바인슈타이거가 일단 짱이고요. 예, 슈바인슈타이거가 네,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축구 선수가 같습니다. 짱은 드락슬러라니까. 드락슬러. 아니, 드락슬러는 진짜 부러운 선수고. 네. 아니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슈바인슈타이거입니까? 아, 그렇죠. 아, 그렇다면 슈바인슈타이거는 독일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라리가보다는 더 위에 있는 리그 아닌가요? 여기까지. 오늘 오늘 정말 깔끔하다. 야. 오늘 스포츠 스토커 23화 월드컵 총정리 결산을 해봤는데 그 손아운서의 던진 마지막 질문은 다음 주에 저희가 듣기로 하고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월드컵의 아쉬움 이제 잠시 누그러뜨리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월드컵을 한번 또 시작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이거 사람을 벼랑 끝에 밀어놓고 안 구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뉴스토커는 CBS 노컷 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